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존재, 빅 브라더. 조지 오웰의 1984. 읽어본 친구도 있을 테지만 선생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려드릴게요.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통제사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소설 속에서 빅 브라더라고 불리는 권력자는 사람들의 집안과 거리에 설치된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해요.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죠. 텔레스크린은 한시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끊임없이 정부가 선전하고 싶은 것을 영상으로 내보내고 조작된 통계를 내보내는 역할도 해요. 이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은 진리부에 근무하는 하급 관리예요. 진리부에서 그는 과거의 기록을 없애고 고쳐 다시 만드는 일을 해요. 여기에서 진리는 과거 사실의 조작을 뜻해요. 정부가 말한 것은 결코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말한 것이 모두 진실이 되기 위해서 과거 기록을 고쳐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는데 정부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정부는 항상 옳은 존재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생기면 과거 기록을 조작하는 것이죠. 또 이 소설에서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소설에 등장하는 텔레스크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년 전 사람들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많은 먹을 것과 더 많은 입을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오락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선전하죠. 수명은 연장되고 노동은 단축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증거를 내느라 귀가 따갑도록 통계 숫자를 늘어놓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기록은 필요할 때마다 모두 고쳐지기 때문이죠. 또 정부를 의심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모두 체포되어 고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의심하거나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텔레스크린뿐만 아니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틈에 숨어있는 사상경찰은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서로 간의 감시가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식구들끼리 감시를 해서 아이가 부모를 신고하는 일도 일어나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지금의 현실과 자꾸 비교하게 되죠. 나쁜 마음만 먹으면 도로는 물론 건물 안에까지 설치된 CCTV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집안까지 몰래 엿볼 수 있어요. 실제로 중국 해커들이 우리나라 스포츠센터나 영유아 놀이방에 설치된 CCTV를 해킹해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했죠. 이 소설이 단지 가상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예요. 이런 소설 속의 통제사회를 200년 전에 묘사한 철학자가 있어요. 제라미 벤담은 다 볼 수 있다는 뜻의 판옵티콘이라는 원형 감옥을 고안했어요. 중앙에는 제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이 있고 그 바깥에는 원형으로 둘러싼 죄수를 가두는 공간이 있어요. 중앙의 원형 감시탑은 어둡게 만들고 제수의 방은 환하게 불을 밝혀서 감시탑에 있는 간수는 제수의 모습 하나하나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예요. 물론 제수는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푸코라는 철학자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벤담이 설계한 원형 감옥이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데이터가 개인을 감시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푸코는 이러한 감시 체계가 왜 위험하고 비인간적인지 설명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를 의식하게 되면서 점차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감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요. 감시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정부나 권력이 개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지만 소설 속에서 독재자에 맞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던 주인공처럼 거짓과 조작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미셸 푸코, 프랑스 철학자로 정신병과 인격체, 광교와 문화, 성의 역사, 정신병과 심리학 등 저사를 통해 전통적인 철학의 경계를 넘어 폭넓은 관점에서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미셸 푸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가상을 통한 현실 세계, 수연이의 하루를 한번 볼게요. 2018년 3월 2일 수연이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들으며 잠에서 깼어요.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알람 음악이 울린 시간은 아침 6시 20분. 습관적으로 지난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수연이는 친구들에게 이제 일어남. 이따 학교에서 봐.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사진도 함께요. 오전 6시 22분이라는 시각이 메시지 옆에 작은 글씨로 나타났어요. 학교에 갈 준비를 마친 수연이는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는 수연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근처 편의점을 지나갈 때도 CCTV는 시간과 함께 수연이의 영상을 담아요. 성수역에서 청소년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탄 수연이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제 못 본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지하철 안에서 동영상을 보던 수연이는 잠실역에서 내려 30-3번 버스를 갈아타요. 교통카드를 쓰지 않으면 환승이 되지 않아 요금을 2배나 내야 하니 수연이는 교통카드가 참 편리하다고 생각하죠.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수연이는 학교 옆 문구점에서 노트와 볼펜을 사고 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수연이가 결제한 체크카드 내역이 문자로 전송되었어요. 결제를 하며 무심코 카운터 위를 올려다보니 여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네요. 횡단보도에서 친구들과 만난 수연이는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하며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이 모습도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찍힙니다. 3교시가 끝나자 슬슬 배가 고파졌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오늘 급식 메뉴를 확인합니다. 오늘 메뉴는 카레군요. 참, 집에 혼자 두고 온 반려견 흰둥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수연이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집안에 있는 청소용 로봇 카메라를 작동시키자 흰둥이가 베란다 옆 방구석 위에 누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카메라가 달린 청소용 로봇을 이리저리 움직여 거실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수업을 마친 수연이는 집에 가는 버스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합니다.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쇼핑몰에서 생일 축하 쿠폰을 보냈거든요. 생일 축하 쿠폰을 사용하면 원래 가격에서 5,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수연이는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사이트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추천해 줍니다. 사이트는 언제나 수연이의 취향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옷만 보여줍니다. 사이트 추천 원피스도 클릭해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는 영어학원 숙제를 하기 위해 학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게시판에서 숙제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영어 듣기와 독해 문제를 풀기, 숙제를 해요. 이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수연이는 스마트폰은 손에서 놓지 않아요. 수연이는 동영상 사이트에 미니어처 만들기 동영상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잠이 든 후에도 스마트폰 건강 앱은 수연이의 수면 상태를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수연이의 행동이 나오죠?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가 있어요.
기록되는 기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 현재 우리 일상 생활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데이터가 기록되죠? 그런데 사실 모든 데이터는 그 일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까지 자동으로 함께 기록해요. 그러니 이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수연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시간 순서대로 수연이의 하루를 손금 보듯이 정확하게 재구성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들려주는 조지 오렐의 1984 한번 앞에서 이야기해 준 거 있죠? 그거와 같이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빅데이터 시대, 좋은 점도 있지만 꼭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좋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 트루먼 쇼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죠. 영화 트루먼 쇼는 한 남자의 일생을 관찰하는 쇼 프로그램을 소재로 한 이야기예요. 영화의 주인공인 트루먼은 작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트루먼의 주변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트루먼을 제외하고 마을 사람 모두가 감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였거든요. 트루먼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24시간 TV 리얼리티 쇼에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트루먼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속의 TV 프로그램은 주인공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이를 시청자들이 보면서 즐기는 엄청나게 긴 몰래 카메라에 있던 셈이었죠. 이 쇼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배우가 트루먼과 함께 지냈어요. 그의 아내는 물론이고 절친한 친구와 엄마까지 모두가 배우였죠.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TV 프로그램의 세트장이었던 거예요. 트루먼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대단하네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걸 트루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감독과 배우들은 무척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트루먼은 마을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걸 몰라야 했어요. 그래서 감독은 트루먼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사는 곳은 섬이고 밖으로 나가려 하면 바다를 건너야만 하도록 설정하고 세트를 만들었죠. 트루먼이 어릴 때 아버지가 보토사고로 죽은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트루먼은 자연스럽게 물은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트루먼은 배를 타지 못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작을 오래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거대한 돔으로 만들어진 세트 천장에서 조명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요. 트루먼은 조금씩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거대한 조작된 세계를 의심하게 되죠. 결국 트루먼은 무서워하던 물의 공포를 이겨내고 진실을 찾아서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트루먼은 거짓된 세계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앞으로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잘못하면 가짜를 진짜로 믿게 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조작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말이죠. 조작된 사실이 진짜 사실로 둔갑하는 거죠. 게다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문제는 지금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도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있죠. 주인공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주인공의 반응을 관찰하죠. 그런데 이런 몰래카메라가 TV쇼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몰래카메라에 당할 위험이 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몰래 카메라에 찍힐까봐 불안해하곤 해요. 자신이 찍힌 줄도 모르는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는 일도 생겨나고 그 밑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 등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하는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몰래 여러분의 사생활을 지켜보는 악성 프로그램도 생겼다고 하니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되지 않기 위해 늘 인터넷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해줄게요.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데이터 과학 들어본 적 있나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도 등장했어요.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알아내는 학문이에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용어로는 통계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지식 발견, 데이터 마이닝 등이 있죠. 통계란 어떤 현상에 대한 자료를 알기 쉽게 숫자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통계학은 이와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학문을 말해요.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 은행이라면 누가, 언제, 얼마를 거래했는지 나타난 모든 금융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죠. 여기서 체계적으로 저장한다는 말은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쉽고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부적으로 구조를 잘 짜서 정리해 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주제나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과 같이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지식 발견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명한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KDD는 데이터가 지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해요. 첫 번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하기. 두 번째, 데이터를 분석하기 쉽게 사전 처리하기. 세 번째, 데이터 변환하기. 네 번째, 데이터 분석하기. 다섯 번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석하기. 데이터 마이닝은 KD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죠. 데이터 마이닝이란 대규모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걸 말해요. 어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경향과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탐색하게 되는 거죠. 장차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와 법률가. 여러분들 조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 때문에 의사와 법률가가 사라진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기나 체스는 몰라도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알파고, 이세돌 기사를 꺾은 뒤에 무엇을 했었을까요? 이세돌 기사를 이긴 알파고는 그 이후에도 바둑 공부에 매진해 2017년 5월에는 알파고 마스터로 버전을 높입니다. 알파고 마스터는 중국 최고의 바둑 기사 커제와 세 판을 겨뤄 모두 이기고 바둑계에서 은퇴를 선언하죠. 더 이상 알파고와 대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알파고 개발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017년 10월에는 알파고 제로가 새로 개발됩니다.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 기사를 이긴 알파고와 대결해서 100대 0으로 이겨요. 커제 기사와 싸운 알파고 마스터와는 89대 11로 압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알파고 제로는 이전의 알파고처럼 인간이 만든 기보를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바둑을 공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파고 제로는 바둑에 관해 백지 상태에 시작해서 자기 자신과 바둑을 두는 방식으로 바둑을 배워요. 처음에는 초보자처럼 두었지만 3일째에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압도했고 40일째는 커제를 이긴 알파고 마스터마저 물리쳤어요. 이렇게 프로기사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국제연합이 만든 미래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의사, 번역가,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왓슨을 개발한 IBM의 연구진은 종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병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죠. 왓슨은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종양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가 암 진료를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해요. 환자를 촬영한 영상 이미지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죠. 왓슨의 경우 정확도가 전문 의사보다 더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왓슨을 도입했는데 현재 8개의 암을 진단하고 있지만 곧 모든 암 종류를 진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와 의료진이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게 되면 의료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왓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사를 쓰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죠. 이 인공지능은 신문 기자를 대신해 스포츠 중계나 금융 관련 기사, 의료 정보 등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 신문사인 뉴욕타임즈 연구에 따르면 독자들은 어떤 글이 인공지능이 쓴 글이고 어떤 글이 기자가 쓴 글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요.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인공지능 상담원도 나타났어요. 우리은행의 인공지능 소리와 대신증권의 인공지능 벤자민은 고객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객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상담 내용까지 빠르게 확인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높아요. 특히 기존에는 업무 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했지만 인공지능 상담원은 24시간 언제라도 바로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IBM이 만든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미국 뉴욕에서 파상 관련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의사와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면 인간 변호사와 로봇 검사가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며 대결하는 장면을 상상해도 전혀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겠죠? 생각이 크는 인문학 마지막 편 인공지능 예술가가 등장했어요. 인공지능의 활약상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창의력이 중요한 예술 분야에까지 인공지능이 도전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 창작 영역까지 넘보는 인공지능도 나타났어요.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고 최근에는 노래에 맞춰 안무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도 나왔어요. 실제로 2016년 일본의 유명 신문사가 주관하는 공상과학 문학상의 공모전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작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어요. 작품의 제목은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은 실제로 이 소설을 컴퓨터가 썼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2012년부터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때 만든 소설 4편을 공모전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편이 예비심사에 통과한 거죠. 인공지능은 어떤 방식으로 소설을 썼을까요? 개발 책임자인 마스바라 교수는 컴퓨터 20%, 인간 80%라고 설명했어요. 사람이 먼저 소설의 전체적인 짜임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도입부부터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다는 식으로 전체적인 소설의 구조에 대한 방향과 세부적인 얼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소설은 A4 용지로 3장에 불과한 짧은 단편 소설인데 주인공인 인공지능의 고독한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소설은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리고 어두침침한 날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추리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작가도 등장했죠. 미국의 유명 대학인 매사추세츠 공대의 프로그래머들은 인공지능으로 공포소설을 쓰는 셜리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셸리라는 이름은 공포소설의 고전인 프랑켄슈타인 작가의 이름을 따왔어요. 프로그래머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을 모아 셸리를 훈련시켰어요. 프로그래머들은 셸리가 단어와 짧은 문장을 이용해 귀개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소개했죠. 트위터를 통해 인공지능 셸리와 독자들이 서로 교대로 소설을 함께 써간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여해봐도 좋겠죠? 인공지능 음악가도 있어요. 구글은 2016년에 인공지능이 작곡한 80초 분량의 음악을 공개했어요. 유명 작곡가들의 명곡처럼 깊은 감동을 주지는 않지만 밝고 경쾌한 곡이에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도 인공지능의 작곡 실력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음악 교수는 고전 작곡가 바흐가 작곡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음악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7년 만에 개발했어요. 이 인공지능은 하루에도 수천 곡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지금은 베토벤이나 쇼팽의 느낌을 주는 작곡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해요. 인공지능의 작곡 실력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오레곤 대학교의 스티브 라슨 교수는 바흐의 작품, 인공지능의 작품, 그리고 자신의 작품 3곡을 연주한 다음 누가 어떤 곡을 작곡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연주회를 제안했어요. 이 연주회에는 음악평론가와 학생, 음악 애호가와 수백 명이 참여했죠. 청중들은 인공지능의 곡을 바흐의 작품으로, 바흐의 곡은 교수의 작품으로, 교수의 곡을 인공지능의 작품으로 판단했답니다. 인공지능 화가도 있어요. 구글의 딥드림은 인공지능 화가의 이름이에요. 딥드림은 자신의 이름처럼 꿈속에 나올 것만 같은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요. 인공지능 소설가와 인공지능 작곡가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인공지능 화가의 원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사진과 그림을 인공지능에게 입력하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딥드림은 2016년 3월에 전시회도 열었어요. 이 전시회에서 딥드림이 그림을 판매하는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억 원이라고 해요. The Next Rembrandt는 로봇 화가도 등장했어요. 이 로봇 화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렘브란트 미술관,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함께 개발했죠. 이 로봇 화가는 어두운 배경에서 환하게 빛나는 인물들의 모습이 특징인 렘브란트의 작품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림을 렘브란트풍으로 그려준다고 해요. 인공지능이 넘보지 못할 것 같았던 예술 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능력 있는 인공지능에게 밀려 일자리를 잃는 불행한 우리의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지적 능력은 물론 예술적인 감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인공지능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이 크는 인문학 빅데이터 지은이 정용찬 출판사 을파소에서 발췌해 들려드렸어요. 이 책을 읽으면 빅데이터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만나고 연결하고 분석하며 성장하는 빅데이터와 인간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알파고는 이세돌 기사를 어떻게 이겼을까? 빅데이터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나는 내가 어젯밤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빅데이터. 데이터를 보는 눈이 필요해. 5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